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전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대칭전, 복합전쟁 이런 용어 등과 등치시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경계선이 딱 분명하진 않는데 안보 전문가인 증인께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전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네, 하이브리드 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불법 침략하는 것, 불법 점령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 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은 기존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경제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심리전, 영향력 공작 등을 망라합니다. 특징은 공격 대상 및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정권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 나아가서 그 사이의 규범과 가치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언제 어디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상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은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은 상당히 감퇴된,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상태에서 몰리기가 쉬운 거죠. 네, 거기에 추가해서 영향력 공작 등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항전 의지라든지 사회 통합성 같은 것이 또 윤리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비단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상태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하이브리드전은 타국의 전력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또는 타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 수출 규제 등 합법, 비합법 수단, 군사적인 수단, 민간 분야의 수단, 정치, 경제 등 영역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광해의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의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중국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하고 스웨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개입 영향성 때문에 대만은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런 보도는 보신 적 없습니까? 네, 2017년 아마 palm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도
실제로는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막으려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이 뭐냐고 여러 차례 캐물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독재를 하려 했다면 사람들 몰래 계엄을 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답니다. 이런 주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